안녕하십니까. 제주책방 운영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엘빈 토플러 교수님의 부의 미래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제3의 물결로 유명하신 분이 쓰신 책인데, 부에 대해서 제3의 물결과 더불어서 인류사의 중요한 물결이 부의 그런 미래에도 영향을 미쳐서 부를 창출하는 그런 수단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역시 부의 물결은 1만 년 전에 터키에서 씨앗을 심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인류가 비약적으로 부를 축적하게 된 그런 기회가 된 시간인데요. 이전까지는 수렵 채집 활동을 통해서 식량을 해결했다면, 씨앗을 심고서 농경 문화를 시작하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인류는 더 많은 생산물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계급이라는 것도 생겨났고,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들 이외에 다른 활동을, 다른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구조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더 많은 부가 창출될 수 있었고, 세계는 더 많은 그 부를 창출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도 가난은 역시 계속되었는데요. 극심한 가뭄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농산물을 생산하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굶어 죽거나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경우가 또 있어서 모두가 행복한 그런 세계는 아니었고요. 이러던 이것이 수만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어지다가 새로운 부가 창출된 것은 역시 산업혁명 때문이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계를 만들므로 해서 대량 생산의 길이 열렸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싼 가격으로 많은 물건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가 무역을 활발하게 진행하게 되었고, 값싼 물건을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이후에 19세기 그리고 20세기 들어서면서 미국에서는 헨리 포드가 T 모델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게 되면서 이동까지도 굉장히 편리한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 외에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비약적인 발전은 역시 정보화 시대, 정보혁명 때문인데요. 지식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인류는 제3의 물결을 맞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세계는 이전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었던 더 많은 그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물론 더 많은 자본과 더 많은 노동력과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지식들, 이런 것들이 융합되어서 이전과는 다른 규모의 그런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런 혁명들로 인해서 세계는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시대는 지금 점점 변화하고 있어서 제일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은 속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양도 빠르게 변하고 있고,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이 엄청난 속도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 시대인데, 이 시대의 변화를 속도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100마일의 속도로 가장 빠르게 달리고 있는 것들을 기업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더 많은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일하고 있고,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서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적절한 변화를 가고 있는, 속도를 정확하게 잘 내고 있는 100마일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기업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더 느리지만 90마일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것을 NGO, 시민단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잘 수행되기 위한 그런 감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빠른 속도로 역시 기업에 못지않게 변화하고 있는 속도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마일로 달리고 있는 것을 이제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라고 보았는데요. 가족들도 역시 가족들의 삶을 위해서 빠르게 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속도에 맞추어서 잘 변화하고 있고, 잘 현실에 대처하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속도는 더딘 것을 30마일의 속도를 가진 것을 노동조합이라고 보였는데요. 노동조합은
뭐 이렇게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느리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느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25마일의 속도를 정부라고 얘기했는데요. 정부도 사실 예산을 쓰는 그런 단체이고 국회도 있고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할 수 없는 정체된 그런 집단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느린 속도로 가고 있는 것을 학교라고 보았습니다. 10마일이라고 학교를 표현했는데, 학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고 많은 아이들을 미래를 위해서 교육시키는 곳인데, 이 교육의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지식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시스템 내에 끌어들여서 그것을 교육제도로 바꾸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야 하고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또 교과서도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느리게 변하는 그런 집단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5마일의 속도로 거의 뭐 느리게 가고 있는 그런 것을 정부 간 국제 조직이라고 봤습니다. 유엔이나 유네스코나 뭐 이런 국제 간 국제 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린 그런 단체로 보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변화와 있는 세계의 속도에는 잘 대처하지 못하는 그러한 단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느린 3마일의 속도로 가고 있는 것을 정치 조직이라고 보았습니다. 정당이나 뭐 이런 정치 조직들은 수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고 그 국민들의 의견이 통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치 조직이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굉장히 느린 집단이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가장 느린 1마일의 속도로 가고 있는 것을 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은 정말 바꾸기가 어려운 느리게 변하고 있는 정치 조직이 움직여야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게 변하는 것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엄청난 많은 규제 때문에 잘 변화에 대처하고 못하고 있는데, 이 규제는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법을 바꿔야 규제를 없앨 수가 있는데, 이런 법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의사를 통일해서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규제를 바꾸기가 어려운 것인데요. 이러한 미래 세계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속도에 대비해서 이러한 많은 단체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이 빠르게 제대로 변화할 수 없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적인 문제도 얘기하고 있는데, 5세기 전에는 사실 아시아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었는데요. 이 시기 아시아의 전체 GDP가 따질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총동원 했을 때 65%의 부를 아시아가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 중국이 있었고요. 중국은 산업혁명이 있기 전까지 거의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였고 부를 많이 창출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1405년에는 그때까지 아무 나라들도 할 수 없었던 그 대규모 선상 원정대를 해외 곳곳에 파견한 그런 나라였는데요. 1405년에 정화가 317척이나 되는 배를 이끌고 27,000명의 선원과 군사들을 데리고 동남아시아 지역과 중동 지역, 아프리카 지역까지 탐험하는 그런 굉장히 막강한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그 부가 점차 유럽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한동안 유럽이 세계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지배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미국이 그 지배권을 받아서 현재까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배권은 다시 아시아로 넘어가고 있는데, 중국은 조만간 미국을 추월한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과 인도, 그 다음에 한국, 대만, 싱가포르, 일본 이런 나라들의 GDP를 모두 합하면 현재 미국을 능가하고요. EU 25개국도 능가하는 GDP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이런 현황이 미래에는 더 바뀌어질 것으로 얘기되는데, 일단 인구가 많고 경제가 발전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더욱더 큰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 아시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멕시코가 나프타를 통해서 미국의 값싼 노동력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었는데,
중국이 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그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인도까지 그 많은 인구들이 저렴한 노동력을 가지고 세계 공장이라는 타이틀을 중국으로부터 넘겨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적인 제약이 많이 사라진 그런 세계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세계화 시대니까 온 세계가 한 나라처럼 무역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현황이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그 세계화 시대에 좀 다른 영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EU라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유럽 지역의 나라들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단결하는 그런 지역 특화 현상이 나타났고요. 미국은 나프타, 그 다음에 환태평양 경제권을 하나의 무역권으로 두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중국도 아시아의 이런 태평양도 경제권들을 하나의 경제 구역으로 묶어서 자유무역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틀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추세여서 이런 것도 미래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주 개발에도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주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로를 발사하고 우주 기지를 만들어서 위성을 발사하고 로켓을 만드는 일에 굉장히 투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우주에 투자하냐 하면 이로 인해서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그 기술들이 이 과학기술, 우주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분야의 여러 가지 기술들도 이 우주 산업 때문에 발전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장 투석을 위한 그런 기계도 사실은 우주인을 위한 그런 기계로 처음에 개발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의료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심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우주를 개발하는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런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기술들이, 또 의료에 관한 기술들이 우주과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주에 개발하는 그 노력이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인류에게 이로운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우주에 그런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달에도 그렇고 화성에도 그렇고 금성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광물들이 묻혀 있습니다. 이 광물들을 싸게 저렴하게 로켓을 발사해서 옮겨올 수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광물들이 이제 부족한 그런 상황을 맞고 있는데, 이러한 광물의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어서 우주를 개발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주에 우리가 지구의 지상에 많은 로켓을 통해서 위성을 발사하고 있는데요. 이 위성이 군사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모니터링을 하는데도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열대우림을 감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해양에 발생하는 오염들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아프리카 여러 가지 나라들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화재에 대한 이런 위험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니터링도 위성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GPS라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이로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비행기들이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은 그선 위성 항법자치, 비행기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고 항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위성을 통한 GPS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많은 선박들이나 이제 자동차까지도 이 GPS를 통해서 통제가 가능한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드론 택시가 운행하는 그런 세상이 될 텐데, GPS를 통한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론도 서로 충돌하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미 발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배터리 기술이 좀 더 발전돼서 이 드론이 좀 더 싼 가격에 보급될 수 있다고 하면 인류는 자동차를 넘어서 하늘 위를 자동차처럼 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러면 또 부가 굉장히 많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원들도 이제 많이 다르게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석유가 가장 중요한, 그 다음에 천연가스가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었는데, 이것들이 점차 그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재생에너지 쪽으로 연구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는 효율도 아직 낮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기술이 더 발전이 되어서 효율도 더 올라가고 가격도 싸지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 이런 것들도 지금 개발하고 있어서 연료와 관련된 문제는 석유에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러시아라든가 중동의 많은 나라들,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석유를 통해서 불을 창출했었는데, 이런 석유가 곧 고갈될 시점이 오고, 다른 석유가 이제 이산화탄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원을 개발하게 된다고 하면 석유를 그 주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은 다른 대안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런 대비들을 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이들의 나라의 부가 굉장히 축소가 돼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와 관련된 이런 미래의 부의 시장에 관련해서도 많이 연구가 돼야 되고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엘벤트 필러 박사는 소비의 변화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프로슈머, 소비와 생산을 동시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요리도 직접 할 수가 있고, 간단한 치료, 의료적인 이런 처치 같은 것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고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생산 활동이 점점 더 프로슈머의 활동이 커지고 있는데, 경제학적인 개념으로 따지면 GDP의 이런 활동들이 생산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지금 많은 부분들을 프로슈머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 경제로 많이 발전하고 있으면서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생겨나면서 지식을 창출하면서 이 소득을 얻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잘 경제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미래의 부의 이동 측면에 있어서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여러 가지 지하경제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GDP에 체크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마약인데요. 세계적으로 세계 경제에서 마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8%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가 SNS로 인해서 더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더 많은 만족을 찾게 되고 행복을 찾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찾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약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들까지 마약을 사용하고 운반책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마약이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경제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하 경제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어서 이런 부분도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빈부격차입니다. 예전에는 비슷한 부에 그 중산층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대였었는데, 이제 중산층이 점점 줄어들고 빈곤층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의 그 소수의 부를 가진 사람들이 전체 재산의 부의 50%를 차지하는 그런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더 격화된다고 하면 빈곤층의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회적인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붕괴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빈부격차로 인한 여러 사람들의 빈곤, 이런 문제들을 정부가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비단 한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가 모두 이런 문제들을 잘 신경 쓰고 미래의 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세계를 만들지 않으면 부의 미래는 굉장히 어두워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부의 미래를 잘 예측하고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우리 개인들도 이런 부의 미래를 잘 예측해서 부가 어떻게 창출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도 이런 미래, 부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잘 관측하고 여기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는 굉장히 빠르게 정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세계에 있는 정보의 양이 2배가 된다고 하고요. 정보의 양이 늘어나면서 거기에는 가짜 정보, 좋지 않은 정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자극적인 정보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극적인 정보를 찾아서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분별하고 그런 것들이 널리 퍼지지 않도록 잘 규제하는 일도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그러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언론사가 이러한 것들을 잘 통제해서 공정한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단체들도 이런 것들을 감시했는데, 개인이 크리에이터가 되고 정보의 생산자가 되고 그를 통해서 부를 창출하게 되면서 이러한 시스템이 많이 어렵게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개인들이 잘 판단하고 정보를 잘 분석하고 정보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능력인 것 같고요. 물론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능력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부를 우리가 잘 관리하고 우리가 문제없이 잘 살아갈 수 있으려면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잘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세계가 지금 고민을 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세계가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들도 그 세계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감시하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